프라하는 뭐냐면 체코는 보헤미아입니다. 보헤미아. 지금은 이제 이 보헤미아가 상당히 재미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헤미아란 말은 체코랑 동의어다. 뭐 이렇게 하여튼 보헤미아가 체코의 핵심입니다. 보헤미아 지방이 체코의 핵심인데 크게 보헤미아랑 모라비아인데 되게 보헤미아죠. 그래서 이 보헤미아 지역에 프라하가 있습니다. 보헤미아 지역에 프라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프라하가 이렇게 돼 있죠. 네, 프라하 넘어가고 그 불타바 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불타바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도시가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체코는 많이 가보신 분이 많으니까 보헤미아에서 불타바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불타바 강이 흘러가서 나중에 엘베 강을 만나서 가는데 불타바 강이 흘러서 도시를 뭡니까? 그 강의 왼쪽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강의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소시가지, 신시가지, 구도시 이렇게 세로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불타바 강이 흐르고 불타바 강이 나중에 엘베 강하고 만나서 저쪽으로 흘러간다는 건데 나중에 그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불타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뭔가 카를다리. 그러니까 카를다리가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성하고 대성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프라하가 대단히 이쁜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이쁜데 왜냐면 프라하가 이렇게 이쁜 데는 14세기에 보헤미아 왕국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보헤미아 왕국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14세기에. 그 사람이 카를 사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를다리도 짓고 이런 대성당도 짓고 성도 짓고 한 겁니다. 그래서 14세기에는 프라하가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독일 쪽이 중심이었거든요. 이 서쪽에 독일 쪽이 중심이었는데 14세기에 카를 4세라는 보헤미아 왕국 출신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바람에 이 보헤미아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헤미아가 굉장히 부상했죠. 그래서 잠깐 그걸 보시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프라하는 이렇게 굉장히 이쁜 도시인데 이때 14세기에 그 프라하에 말하자면 바탕이 마련된 겁니다. 이제 이게 그 불타바강을 흐르는 이게 칼을 다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죠. 근데 이겁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의 맨 동쪽 끝입니다. 이게 보헤미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이죠, 변방. 신성 로마 제국은 원래 이쪽에서 출발했어요. 신성 로마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 변방 출신의 그 보헤미아 왕국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카를 4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 보헤미아.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보헤미아라는데 여기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데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바칠라프 1세라고 10세기에 보헤미아 공작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헤미아 공작에서 출발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이게 카를 4세입니다. 카를 4세인데 14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제주도 정도의 출신이 왕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변방 신성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 있는 변방의 보헤미아 왕국의 카를 4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돼서 이 사람이 보헤미아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프라하를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건축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 대학도 생기고 프라하 대학도 이때 만들었죠. 14세기에 프라하 대학도 생기고 이 도시 전체를 맞으면 그 새롭게 아주 이쁘게 꾸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를다리 대성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성당은 그 프라하성의 일부죠. 프라하성인데 프라하성 굉장히 큰데 그것도 그냥 간단해요. 이 프라하성 내부에 대성당이 있죠. 이쪽이 불타바강이고 프라하성 내부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알겠죠.
고딕 양식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성당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것도 원래 기존의 조그만 교회당 자리에 지은 겁니다. 이렇게 크게 다 확장을 해서. 그래서 14세기에 14세기 중반에 프랑스 건축가를 초빙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죠. 프랑스 건축가를 초빙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어디부터 지었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콰이어 부분, 요쪽부터 먼저 짓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요쪽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 비투스 성당합니다. 이게 성 비투스가 이 동유럽 지역에서 숭배하는 성자입니다. 내년 프라하 대성당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짓다가 요 부분 여기를 다 이렇게 지었는데 15세기에 그 다음 1400년대에 체코에서 종교개혁으로 큰 종교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후스파 전쟁합니다. 후스파는 일종의 개신교라고 보기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참혹하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참혹하게. 그래서 이 대성당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쾰른 대성당도 마찬가지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지었어요. 요 부분만. 요렇게만 짓다가, 요 콰이어 부분만 먼저 짓다가 이렇게 지었는데, 15세기에 후스파 전쟁이라고 종교 전쟁인데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짓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성당은 요것만 지어도 여기 재단이 있으니까 충분히 미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 지어도. 그래가지고 이게 19세기에 진데 나중에 19세기에 공사를 재개해서 그때 못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것만 있었어요. 요것만. 그래서 공사 시작한 지 60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완공된 것은 20세기 초반에 전반기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에 짓다가 15세기에 종교전쟁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19세기, 20세기에 다시 지어가지고 요거 이제 중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요 부분은 먼저 지었습니다. 요 부분은 14세기 짓는데 천장을 보십시오. 천장이 다르죠. 프랑스 건축가가 와서 시작했지만 곧 그러니까 요 지역 출신의 건축가가 이걸 이어받아서 이거를 넷볼트합니다. 금을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영국의 천장이 중요해요. 이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영향을 하는데 천장을 달리 지었죠. 프랑스식하고는 다르게 지었단 말입니다. 프랑스식 건물인데 천장을 달리 지었습니다. 볼트를.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넷볼트합니다. 넷. 그물이라는 뜻은 넷볼트인데 이 교회당은 고딕 양식의 성당에서는 영국이 개발한 다양한 천장 장식을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썼지만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프라하에서도 15세기에 이런 식으로 있고 세계차인 건 뭐 전체적으로 프랑스식 양식이죠. 프랑스 천장이 중요합니다. 예, 천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30m 정도 됩니다. 33m인데 굉장히 크죠. 길이가 한 120이고 폭이 60m, 30m 정도인데 요게 특색입니다. 우선 요게 특색입니다. 맞습니다. 요게 특색이고 그래서 여기 다르죠. 프랑스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프랑스식은 천장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프라하 천장은 요런 넷볼트인데 이거를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논쟁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넷볼트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다르죠. 프랑스식하고 다르죠. 여기 다르다는 것. 그래서 다르죠. 천장 방식이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물처럼. 이건 이제 프랑스식이고 이거는 프라하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다르죠. 장미창도 있지만 천장이 다르다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장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의 천장 장식을 다양하게 했다는 게 독자적이고, 그래서 밑에서 본 관계입니다. 세균창, 장미창이 있죠. 장미창이 있고, 이건 프랑스랑 비슷하지만, 장미창하고 큰 세균창인 건 비슷하지만,
밑에서 보면 천장 장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딕 양식은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다른 나라,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체코로 넘어가서는 보헤미아죠. 보헤미아로 넘어가니까 체코는 지금 나온 말이고 보헤미아로 넘어가서는 천장 장식이 다양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넷볼트 합니다. 넷볼트. 예, 그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이게 페터 파울러라고 이 독일 지역에서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가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사람 무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당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여기만 먼저 지었다 그랬잖아요. 요 프라하 대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 남쪽 입구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요 남쪽 입구에 요런 건 고딕 양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 위는 바로코인데 요 남쪽 양식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자이크가 요게 카를사세입니다. 카를사세랑 카를사세 부부가 있고 최후의 심판 광경을 남쪽 출입구 위에다 그려놨습니다. 이거를 골든 게이트 합니다. 왜냐면 모자이크는 기본적으로 그릴 때 금칠을 다 합니다. 이 벽 보시면 알겠죠? 이게 다 금으로 칠한 겁니다. 금으로 칠하고 그 바탕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모자이크를 합니다. 그 금칠을 해놓고 그 위에다 모자이크를 하기 때문에 모자이크는 돈이 엄청 듭니다. 금칠을 해놓으니까 일단 금으로 칠하고 그다음 모자이크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15세기에 프라하가 얼마나 돈이 많았나, 이 보헤미아 지역이 얼마나 돈이 많은걸 증명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왜냐면 15세기에 이렇게 성당 외벽에다가 금으로 모자이크를 하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자이크입니다. 최후의 심판인데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게 카를사세랑 카를사세의 부인이 있고 예수가 있고 예수의 오른쪽은 천당 갈 사람들, 최후의 심판이니까 예수의 왼쪽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자이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빛이 많이 바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복원하는데 애를 먹는데 성당 외벽에다 이렇게 금으로 모자이크를 해놨습니다. 요런 거 이제 고딕 장식이죠. 성당 외벽을. 네, 그렇죠. 정말 그 궁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죠. 다 금바탕으로 해놓고 모자이크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최후 심판하는 경거이고, 요거는 오른쪽은 천당 갈 사람들이고, 여기서 이제 나팔을 불면 태어나서 왼쪽은 지옥 갈 사람이고, 그 중간에 카를사세라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죠. 이게 거의 600년이 넘게 외벽에 있었으니까 모자이크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지금 복원을 좀 준비 중입니다. 복원을 준비 중인데 이게 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라하 대성당에는 요 남쪽 출입구에 모자이크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으로만 이거는 20세기의 세류창입니다. 20세기 세류창이고, 그래서 요 위에는 여기에는 14세기, 15세기의 모자이크 벽화를 최후의 심판을 그려놨고, 여기에는 큰 유리창에다가 20세기의 최후의 심판을 모자이크 놨습니다. 이건 20세기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을 보십시오. 여기, 요 남쪽 출입문, 요 남쪽 출입문 안에 천장을 보면 천장을 이런 식으로 장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장식이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천장 장식이. 이렇게. 천장 장식이 중요한, 그러니까 천장을 다양한 식으로 장식을 해 놓는단 말이죠. 이게 돌로 늑제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장식으로 조각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예배당인데, 바칠라프 예배당인데, 성당마다 예배당이 다 있죠.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바칠라프 예배당의 안은 지금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효민도 여기 못 들어가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막아놓고, 요 밖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바칠라프 예배당의 바칠라프 공작이 보헤미아 공작의 첫 번째 공작이고 성자로 추대되는데, 요 밑에는 각종 보석, 여기는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해놨습니다. 위에는 그림을 넣고. 그래서 그 그림이 뭐더라? 이런 겁니다. 이게 뭐더라? 이게 벽옥이고, 이게 자수정인데, 요 밑에 부분, 여기 보시면 알겠죠? 여기 전부 그런 벽옥이나 자수정을 박아 놓은 겁니다. 여기다.
벽옥이나 맞아서 요 예배당, 바칠사프 예배당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부 벽옥이나 자수정 이런 고급 보석으로 장식을 해놓은 겁니다. 고급 보석으로. 그래서 프라하 예배당에서 프라하 대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내부는 바칠사프 예배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죠. 화려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벽화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는 전부 이 아래는 전부 보석으로 자수정이나 벽옥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런 거로. 그 다음에 이게 후스파 전쟁이 일어나서 15세기는 아주 참혹한 전쟁 공사가 중단되었고 요 위에 탑은 나중에 바로크 시대 한 겁니다. 바로크 시대. 그래서 나중에 프라하는 따로 같이 한번 구경하도록 합니다. 이런 거는 아시겠죠? 고딕 성당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바로크 시대에 만든 거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20세기에 완공됐습니다. 설계는 20세기에 완공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쪽 정면인데 이거는 20세기에 완성됐습니다. 근데 중세의 고도를 그대로 했죠. 장미창을 쓰고 그대로 했습니다. 장미창을 쓰고 그대로 했지만 이건 20세기에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고 요거는 프랑스시죠. 프랑스시인 걸 알겠는데 20세기에 완성됐고 이런 장미창을 썼고 내부에서 본 장미창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 동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공중 버팀벽이 이렇게 있고 공중 버팀이 있고 여기 뭡니까? 이무깃돌, 물을 뽑는 이무깃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라하 대성당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것은 세교이창은 다 20세기 했거든요. 이 프라하 대성당의 세교이창은 다 20세기인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세교이창이 있습니다. 이 알폰스 무아라고 아르누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크게 유행했던 아르누보로 유명한 파리에서 활동했는데 알폰스 무아라는 그 예술가가 프라하 그 대성당의 한 면을 세교이창으로 장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폰스 무아 스타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아르누보라는 게 나오는데 아르누보의 또 하나 장점이 광고 포스터. 여러분 광고 포스터나 현수막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19세기에 이제 자본주의나 이런 게 크게 산업혁명이 득세하니까 이게 광고입니다. 광고 포스터인데 이 전시회 그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게 알폰스 무아가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이거를 아르누보합니다. 아르누보. 그다음에 이거는 연극 작품을 그러니까 연극을 선전하는 포스터입니다. 이게 사라 베르나르라고 19세기에 제일 유명했던 프랑스 출신의 여배우 있습니다. 그 연극 작품을 저는 포스터. 이것도 말입니다. 연극 작품을 홍보하는 포스터입니다. 이런 포스터로 유명한 알폰스 무아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비슷하죠. 이거를 아르누보 합니다. 아르누보 하는데 이 아르누보 작품으로 유명한 알폰스 무아의 세교이창이 프라하 대성당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프라하는 나중에 한번 가시는데 프라하 대성당도 뭡니까? 천정을 새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836년에 보헤미아 왕이 프라하 대성당 안에서 대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대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경인데 천정이 넷볼트를 썼죠. 넷볼트. 천정이 장식이 프랑스식이지만 천정 장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대성당은 천정 장식을 독자적으로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보헤미아에서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특히 뭡니까? 재단 뒤에 엄청나게 현란한 목각 또는 스투코 조각들을 작품들을 나오는 거 그게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고딕 대성당은 대충 이런 마치고 나중에 도시별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림 쪽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